저번 시간에 그 증강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강 현실이 범위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증강 현실의 그러한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하는 뭐 그런 얘기겠죠. 증강 현실 일반적인 것이 있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 보듯이 범위는 이렇게 나눠진다,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 우리가 현실적 환경 쪽하고 증강현실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증강된 가상성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상환경 이런 네 가지 영역으로 있고,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증강현실의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현실이 가깝고 이쪽으로 갈수록 가상성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증강현실 구성에서 잠깐 보면은, 오늘은 혼합현실이죠. 혼합현실 구성에서 보면은 외부 현실, 증강, 어그멘테이션이죠. 친밀성,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외부의 네 가지 범주와, 그 다음에 증강현실 거울 세계, 그 다음에 기록, 현실 기록과 전개, 이런 거와 가상세계라고 하는 네 가지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줄이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이것은 증강, 네 가지의 외부적 요소와 안에의 그런 또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외부 현실, 시뮬레이션, 친밀성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증강 현실 부분이고, 현실 기록과 전개,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합현실의 내부 범주로서, 아까 혼합현실 내부 범주에서 증강 현실 위에도 사용자가 마주대하게 되는 버추얼 거울 세계, 거울 세계죠. 버추얼 거울 세계, 이걸 얘기합니다. 버추얼에서는 이미지 공간에서 만들어진다. 이 세계는 실제 현실의 이미지를 가상 현실의 이미지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실 기록과 전개는 실제 현실의 자료가 기록되면서 가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증강 현실 속에서 실제 자료가 기록되면서 가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가 흔히 해서 그 구글 안경에 이러면은 여기 앞에 창에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죠? 그런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세계는 완전히 디지털 환경이지만 상호작용은 실제 현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버추얼 거울 세계는 트위터, 페이스북, 플리커, 게임 등과 같은 버추얼 콘텍스트와 실제 현실을 함께 내포하는 공간이다 라고 했죠. 버추얼 세계는 이래서 내포한 공간으로서 모바일 증강현실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버추얼 거울 세계는 소셜 네트워킹 이외에도 엔터테인먼트, 광고, 정보 제공 등 광범위한 곳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혼합현실의 공간과 촉지적 인간의 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현실은 나누어진 현실과 가상성의 집합이 아니라 현실 공간의 확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확대된 현실인 혼합현실은 다양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 개념으로 부각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공간 개념의 부각은 2000년대 이후 복합적인 감성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 전환, 스페셜 턴이라고 얘기하죠. 스페셜 턴이라고 각각 맥을 같이 한다. 이 턴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 미학 또는 예술리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턴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턴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196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60년대 80년대에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예술 패러다임 변화라는 의미에서 문화적 전환, 그래서 컬처럴 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1990년대 전후에서 도상 이미지가 우리가 영상 매체 발달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범람하는 현상, 그 아이코닉 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이것도 199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의 범람 시대, 그래서 그 픽토리얼 턴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예술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몇 군데 있으면 몇 유형이 있었죠.
제일 처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수행성의 그런 수행성의 요소가 예술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연구가 많이 됐던 퍼포머티브 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수행성, 퍼포머티브 턴이라고 하는 수행성이 전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인공두뇌학 이런 것들이, 우리도 여기서 인공두뇌학을 지역으로 합니다만, 인공두뇌학이 예술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네틱 턴이라는 그런 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또 예술의 융합, 복합 사용, 예술의 융합, 간섭, 상호작용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인터미디얼 톤을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예술적 논의로서 공간의 전환, 공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스페셜 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혼합예술은 이런 스페셜 톤이라고 하는 이런 이 이론, 학문적 또는 미학적 예술적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혼합예술을 분석하는데 이 공간 이론 이 개념을 적용하면은 잘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작게 해서 볼까요? 요 작게 보면은 혼합예술이 공간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합예술의 공간은 정신적 공간 또는 상상적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실의 행위 공간 또는 소통 공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촉각 미디어가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 공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간의 관점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공간이 이러한 유형의 공간이 혼합 현실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통과 상호작용의 공간으로서의 혼합 현실은 공간이 중첩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합 현실은 상상적 공간, 감정적 공간, 디지털 공간, 감각적 공간, 상상적 공간, 감정적 공간, 여기죠. 디지털 공간, 그다음에 감각적 공간, 여기죠. 이런 것이 구성된 복합적 공간으로 매체로 중재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결합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공간의 결합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감각적인 인식 과정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인지론적 행위, 인지론적인 행위가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공간은 더 이상 지시 대상이 없는 비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요구하는 디지털 예술의 차가운 공간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공간 이런 것들은 우리 보드리아르가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비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전자 통신의 공간은 차가운 공간이다 그렇게 했는데, 공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혼합현실은 감각적인 그런 것이 인지론적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차가운 예술 공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술적으로 혼합현실을 예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리얼리즘 요소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현실의 영역을 같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상공간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주체적 행위, 주체적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때 디지털 공간하고 현실 공간하고 이중적인 의미로서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터스코핑이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로서 처리되고 있는 그런 디지털로서 보통 처리되고 있죠. 예를 들면 실사 영화를 애니메이션화시키는 이런 영화를 로터스코핑 기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을 바탕으로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런 영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로터스코핑 기법이 사용된 영화 안 봤나요?
그거 내가 다음에 한번 보여주겠네. 다음에 한번 그런 자료라서 보여줄게. 자료들이 실사 영화에 우리 보통 영화 있는 거 있잖아요. 실사 영화에 거기에다가 디지털 기법으로 더 딥해서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로터 스포킹 기법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킹콩 영화, 1930년대 킹콩 영화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도 킹콩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실제로 움직이는 킹콩이라는 움직이는 것보다 가상적인 그런 킹콩을 만들어서 실제로 움직이게 하면서 촬영한 거고, 요즘 최근의 킹콩 영화는 그렇게 촬영을 안 하죠. 사람이 대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사람이 대신 뭐 이렇게 두드린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그것을 마치 킹콩을 이렇게 가상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피규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더딥히는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뭐 CGI 영화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의 그런 이게 나오는 그 뭡니까 모드를 사용해서 그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더딥히 만드는 기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적인 영역하고 가상적 영역이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요? 지각적 리얼리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지표성, indexicality라는 의미에서 지표성, 또는 지각적 지표성, 또는 뭐 개념적 지표성, 뭐 이런 것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연관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여기 나오는 혼합 현실의 공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로 이렇게 뭐랄까 하나로 융합됐다 그럴까? 하나로 결합된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분리된 채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공간적 역할은 공간적 개념에서 이런 공간은 그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차가운 공간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뮬레이션 공간, 시뮬레이션, 보드레알이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공간은 가상적인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는 공간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우리는 시뮬라크 또는 뭐랄까 시뮬라클룸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시뮬레이션 공간에서는 현실과 그 가상 영역 또는 시뮬레이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이퍼 리얼리즘이죠. 하이퍼 리얼리티 영역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고 그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의 공간인 혼합 현실에서 제3의 공간의 혼합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가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공간을 결합하면서 인지와 정체성에 미치는 변화, 인지와 정체성에 미치는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가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소셜 네트워킹과 조작이 가능한 인위적인 현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밀그램 퀴시노가 제시한 혼합현실의 범위. 저번 시간에 혼합현실의 범주에 대해서 도표로 얘기했었죠. 범위를 역동적인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하는 다양한 예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합시는 범위가 여기가 있고요. 혼합시는 믹스드 리얼리티, 그런 의미에서 MR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이러한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오그멘티드, 여기는 리얼 인바이러먼트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일상적인 삶, 마주 대하는 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곳으로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폰의 오브제라든지 현실에 포함된 디지털 환경,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augmented virtuality, 증강 가상 현실 가상성을 얘기하고 있대. 범죄 예방 시스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이언맨 3 또는 실제 세계가 가상적으로 강화되는 또는 디지털 맵 뭐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완전히 그 virtual environment에서는 뭐 second life, 게임, can you see me now 뭐 이런 거, stand by 또는 bystander 이런 것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요거 추격하면은 RE, AR, AV 그다음에 VE 현실과 가상성, 연속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컨드 라이프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제2의 삶 안 들어봤나요? 디지털 그 공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지금은 이제 거의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인가요? 2003년도, 2005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 프로젝트가 추진이 됐었죠. 이 프로젝트는 전 지구에 있는 전 세계에 지구에 있는 전 세계 이것을 가상 공간 속에 이렇게 투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영토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실시간의 모든 것을 가상 공간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한번 시작되었어요.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많이 이제 부딪힌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무역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역.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여기 참여를 했어요. 뭐 삼성이라든지 세계 갖고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실제로 가상 공간에 있어서 움직여 보자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거 하여튼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가 하는 거 국가가 움직이는 그런 거대 프로젝트였어요. 그것이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고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자기가 개개인이 자기 영토도 마련하고 개개인이 살고 하는 그런까지 실생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세컨드 라이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Can you see me now? 이런 것도 게임으로서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해 여기 나오는 virtual environment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증강현실이나 현합현실은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발생 과정, 미디어 앤드 네트모르포지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발생 과정, 그 다음 실제 환경 또는 디지털 환경 또는 가상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은 조작 가능한 환경 속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개인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범주로 작용을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생성되는 소통 환경에 관한 미디어를 통해 소통되는 소통 환경에 관한 미디어와 네트워크 과정에는 정보의 자유, 텍스트를 토대로 하는 연상의 자유 등 자유의 개념이 부각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 개념에 기초한 상호작용은 인내적 환경을 생성시키기 위한 내부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오브제와 같이 증강현실의 디지털 환경은 소위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으로 발행되어 있고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성 GPS로 위치를 하겠고 목적도 안내는 이런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맵이라고는 증강 가상현실의 프로그램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른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공원을 강제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을 투사한다든지 이것도 이미 실현되어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특정 건물을 비추나 거리를 스캔하면 그 안에 무슨 상점이 있는지 이거는 어떤 커피숍인지 알아주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공간은 인터넷, GPS 등 부가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에 구글 맵스 같은 거죠. 구글 맵스 오프라인 정보를 지도화하는 구글 맵스라는 시도. 그다음에 2011년 구글 나우 이런 것들 이용자에게 주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표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학문을 데이터베이스 하기부터 시작했죠. 학문을 데이터베이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학을 예를 든다 그러면 문학 작품에서 뭐 시기를 다루는 그런 문학 작품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18세기 다루는 문학 작품, 19세기, 20세기 뭐 이렇게 되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19세기를 다룬다 문학 작품이라 그러면은 그런 문학 작품 속에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환경을 다루고 있으며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장르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통계화시키고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학문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구글에서 지금 뭐 많이 시도돼 가지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상당히 많은 문학 작품, 예를 들어 문학 작품에 상당히 많은 그런 정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우리 뒷부분에 좀 더 보게 될 겁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의 영역이라고 속할 수가 있죠. 디지털 인문학. 예를 들면 어떤 지금 같은 데는 뭐 박물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이런 것이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습니다. 뭐 루브르 박물관인데 우리나라도 뭐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데 해당되는데 그런 모든 유물들 또는 뭐 미술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하고 있습니다. 작가론적, 시대론적으로 또는 장르론적으로, 주제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주제는 뭐가 있고 어떤 시대는 뭐가 있고 이렇게 쭉 나와서 이른바 디지털 인문학 작업화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만 다룬다는 건 아니에요. 인문학 방법으로 디지털화한다는 것이지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학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부분에 속하지 디지털 인문학 자체가 인문학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맵은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 뭐 전화기, 노트북 등 다른 매체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홈페이지로 연결이 가능하며 동영상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웹 3.0은 웹 1.0과 2.0과의 연관 속에서 발전한 것이며 미디어 형식의 변형에 관한 상호 매체성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혼합현실에서는 근접한 거래에서 같은 시간대를 소통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상 세계인 세컨드 라이프도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부분적이지만 이미 혼합 현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다중 접속자 사회 게임이라고 하는 MMOSG 한 유형이라고 하는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실제 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세컨드 라이프는 가상 증강성으로 지향하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MOSG 요거는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죠. 새로운 유형의 게임에서 다중접속 사회 게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MMO 소셜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 MMORPG하고는 또 다른 유형의 그런 게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게임이 사회 속 실제 환경 속에서 적용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게임. 근데 이거는 이제 MMORPG는 굉장히 사용자 수를 굉장히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몇백만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그런 사용자를 동시에 이렇게 뭐랄까요? 네트워크해서 이렇게 이제 접속하게 하고 있는데 다중 접속자 사회 게임은 실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실제 환경에서 이래서 게임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접속자 사용자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MMORPG에 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Can you see me now 같은 이런 것들 또는 bystander 같은 이런 것은 모바일 혼합 현실이죠. 혼합 게임은 도시의 거리에서 온라인 게임 참여자가 다른 모바일 참여자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간이 아니라 길거리라고 하는 실제 환경에서의 온라인 게임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와 바이스탠더와 같은 모바일 혼합 현실 게임은 도시의 거리에서 온라인 게임 참여자가 다른 모바일 참여자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실제 공간이 아니라 길거리라고 하는 실제 현실에서 하는 온라인 게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술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an you see me now는 온라인과 길거리 사이는 체스 게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돌풍 이론이라고 하는 그룹의 달리기 경주자들이 블라스트 티어리라고 하는 달리기 경주자들이 직업적 수행자로서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런던의 임의의 장소인 버추얼 지도로 속으로 정해지고 있고요. 상호작용성 미디어, 모바일,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라이브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하는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이 돌풍
브라스 시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브라스 시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게 소위 돌풍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TV 방송국에 이런 거 게임도 조금씩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SBS 하는 그 뭐 있죠 러닝맨, 러닝맨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유사하게 여기에 이제 MMORPG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이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돌풍 이론은 그룹의 달리기 경주자들이 직업적 수행자로서 이 게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머는 원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 도쿄가 나왔는데 원래는 런던에 시작됐어요. 런던의 이메일 장소의 버추얼 지도석으로 그려지고 있고 상호작용성, 미디어, 모바일 디지털 기술, 라이브 퍼포먼스 이런 것을 예술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룹이죠. 뭐 이런 그룹들을 어떤 콘텐츠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방송 콘텐츠로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게이머들은 GPS, 오디오, 대화 등을 포함한 콘텍스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지시사항들을 이제 이행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게임은 MMORPG 보추얼 게임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네트워크화된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가상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5개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죠. 예를 들면 다양한 가상 체험형 광고라든지 안면 인식 센서 이런 것들 작동하는 기술이라든지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SK 마케팅 앤 컴퍼니 같은 차세대 디지털 5개 광고 매체인 그 디지털 아웃 오브 홈 이런 것도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IFC 몰 북쪽 아트리움 광장에 설치된 인터랙티브 미디어 플랫폼이 이런 대형 스마트 전광판과 쇼핑몰 곳곳에 이제 배치된 이런 것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전광현실의 기반으로 다양한 가상 체험형 가상 체험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에 고객들은 놀이를 하듯이 즐거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SK텔레콤 같은 데서 보면은 안면 인식 기술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광고 노출률 또는 광고를 정면으로 응시한 사람들의 성별과 연령대 이런 걸 실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고객이 알맞는 광고를 패턴으로 내보내거나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파악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기법으로 이런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 여러분이 버스 타는데 버스 광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예술적으로도 또는 미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강현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 큰 항목으로 다섯 번째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언제 시작됐느냐? 보드리에르가 얘기한 니힐리즘의 한 이론으로서 이렇게 내세운 시뮬레이션이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대중 매체로 시작된 것이고요.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대중 매체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빌 더글라스 센터 같은 데가 있습니다. 빌 더글라스 센터 이게 이제 엑스 대학의 빌 더글라스 센터에서 이 파노라마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죠. 빌 더글라스 센터 이게 이제 영화 시네마 센터로 지금 들어왔는데 빌 더글라스 센터에 우선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영상물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상당히 큰 전문적인 영상 매체에 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빌 더글라스 센터입니다. 빌 더글라스 센터에 이게 이제 익스플로인 이런 컬렉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유형들이 있고요. Our 컬렉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컬렉션들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키브 쪽으로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빌 더글라스 센터가 자랑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런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영상물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파노라마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그 파노라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뭐 이 콜로세움이라든지 뭐 런던의 파노라마, 콜로세움 파노라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의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우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바라보는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좀 이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은 1793년과 4년 관찰자에서 한 자리에 서서 360도 회전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물의 영향으로 도시나 경치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파노라마라고 하는 최초의 대중 매체가 만들어진다. 파노라마 우리가 보통 명사를 할 때는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전경, 경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매체를 얘기합니다. 안에 그 기술적 매체로서 얘기하는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으로 사용되는 파노라마의 개념은 판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all이라는 뜻이고 호라마라는 것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의 뜻은 모든 것을 본다는 의미예요. 합성어서 어원적으로는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시작된 파노라마가 18세기 말에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그 이후에 디오라마와 함께 시네마토그래피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파노라마하고 디오라마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매체로서 얘기하는 것을 파노라마 얘기하고 디오라마와 함께 시네마토그래피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 파노라마는 그 시각적 배경이 회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회화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것에 들여다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들여다보면은 안에 회화적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그 손으로 돌리면 그 회화적으로 된 것이 원통형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게 안에서 움직여요. 손으로 수동으로 움직이면은 그 회화적 그림이 연속적으로 이미지로 나타나면서 마치 우리가 전경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나타나면서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는. 제일 처음에 파노라마는 런던의 전경을 보여주는 것이 최초의 그런 파노라마의 내용이었어요.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런던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뭐 테임즈 강이라든지 이런 영국의 명소를 바라볼 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서 돌려서 들여다봐서 돌리면은 영국의 전체적인 시가지 내는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가지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워털로 전투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요. 뭐 도시 파리면 파리, 런던이 대도시, 미국이 미국 이런 것이 대도시의 전경들을 그리거나 어떤 것은 풍습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파노라마의 그런 기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파노라마 한번 보지 못했나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옛날 형태의 그 파노라마가 우리나라에 있죠. 어디 있냐 그러면은 그 어린이들 애들 데려가는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데 어디 뭐 어린이 대공원이라 그러나요? 그 용인에도 그런 데 있죠. 용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장소?
뭐 에버랜드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 가봤나요? 그런데 그에 가보면은 요만 동전 넣고 요만한 사각에 들어보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파노라마예요. 어? 돈 내고 뭐 동전 내고 아니면 뭐 동전 옛날에 돌리는데 요즘은 안에서 막 그게 돌아가죠. 안에서 돌아가죠. 예전에는 처음에는 손으로 돌렸어요. 돌리고 원통형이 있습니다. 원통형 안에 불이 있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원통형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뭐 풍경도 있고 어떤 사람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은 그린 사람에 따라 틀려요. 하지만 들여보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역시 그걸 파노라마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나는 어릴 때 그런 것이 동네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당시 할아버지들이 요즘은 이제 리어카 요즘 잘 구경 못하죠. 리어카에다가 그런 파노라마 기계들을 이렇게 쭉 메워 조금 뭐 장대 같은 걸 만들어 거기에 다 메워 놓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를 다뤄놓으면 이제 애들한테 뭐 10원이면 10원 뭐 이렇게 돈을 받고 올라가서 이제 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그 시각적 배경이 회화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회화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화를 토대로 하는 파노라마는 시대에 뒤떨어진 봉건 예술에 대한 부르주아의 대항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밀사와의 단절이라는 역설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부르주아의 대항적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봉건 예술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둥근 지붕이 있는 원형 건물인 로텐더는 영국의 최초의 파노라마입니다. 이 파노라마는 회전하는 캠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텐더는 영국의 최초의 파노라마입니다. 이 파노라마는 회전하는 캠퍼스를 보여줍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360도로 또 회전하는 파노라마는 주로 판토마임, 박람회, 과학 전시회, 유원 정원, 그다음에 바자회 등 이러한 한 부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관찰자는 주체가 시각을 지정하고 지배하는 시점을 제시합니다. 이로 인해서 파노라마의 환상적 효과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관찰자 공간, 이미지 공간의 경계가 관찰자 공간과 이미지 공간의 경계가 소실되어지는 것이고요. 관찰자는 이미지 공간 속에서 내재하게 되면서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의 허구적 참여자가 됩니다. 이는 파노라마가 이미 시뮬레이션화된 공간인 가상 공간을 선취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파노라마는 회화 이론을 지탱하고 있는 미메시스 이론의 시뮬레이션 공간 개념을 개입시키는 최초의 대중 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노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마침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나 게임을 보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파노라마의 공간, 파노라마가 제시하는 공간을 현실 공간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환상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파노라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노라마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관찰자 공간, 다시 현실인지 아니면 파노라마가 제시하는 이미지 공간인지 이제 경계가 소실되게 되고 관찰자는 이미지 공간 소실 내시하면서 현실 공간이 아니라 그 파노라마가 제시하는 이미지 공간을 내재하면서 이미지가 보여주고는 사건의 허구적 참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은 파노라마가 보여주는 것이 미메시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뮬레이션이 공간인 가상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부분이지만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또는 그것을 가상 공간을 선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로텐더 얘기를 위에 잠깐 했는데 로텐더를 이게 대형 원형 건물이죠. 로텐더 건물을 보면은 실제로 올라가면은 위에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둥글게서 어떤 둥근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쭉 펼쳐진 전경을 보려고 그러면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공간 한번 뺑 이렇게 움직여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부분이, 로텐더 건물에서 한 부분이, 관찰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 해도 될 정도로 그것이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의 한 부분이, 옥상의 한 부분이 그게 움직이면서 사람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뺑 돌아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파노라마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찰자가 자기가 전체적으로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이 어떠한 대상을 움직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파노라마 유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노라마의 내용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파노라마가 나타났냐 그러면은 내용으로는 고대 신화, 도시 구경, 알레고리적 내용, 풍경화, 환상물, 전쟁 또는 일상적 이야기 이라는 것들이 파노라마의 내용으로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둥급한 위에서 360도 회전해서 돌아가는 파노라마의 이미지는 이러한 내용적 토상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토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콘을 얘기하고 있죠. 아이콘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메시스 공간과 시뮬레이션화된 공간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고, 중첩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회화적인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회화는 미메시스죠. 회화는 미메시스고 미메시스 요소가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환상적 그 미메시스가 환상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미지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뮬레이션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적이지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파노라마는 가까운 공간과 먼 공간의 차이를 없애면서 시공간의 거리감을 해소시킨다. 이게 파노라마가 가지고 있는 대중매체의 미학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카메라 옵스큐라에 비교해서 원근법을 사용을 합니다. 원근법을 사용하죠. 파노라마는 원근법과 눈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대상이나 풍경을 전체적으로 묘사를 하지만 부분적인 현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원근법과 눈의 착시 현상을 드러나게 하면서 대상이나 풍경을 전체로 묘사하지만 부분적인 현실을 인지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카메라 옵스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우리 흔히해서 뭐라 그럽니까? 어둠 상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둠 상자. 어둠 속에서 이미지를 어둠 상자 속에 어떤 상자에 어떤 안에 어떤 뭡니까 스크린이나 렌즈를 놓고 빛을 통하면은 빛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상이 맺히게 되죠. 거꾸로 맺히게 되는 거. 거기서 나타난 것이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매체의 역사가 됩니다.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르네상스에서 카메라 옵스큐라는 기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요? 오늘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뭐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카메라 옵스큐라. 카메라 옵스큐라 기구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상자에 상이 이제 맺히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카메라 옵스큐라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전형적이죠. 카메라 옵스큐라. 여기 보면은 이런 상자 속에 어떤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이미지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스크린의 시작, 스크린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라 그럴까요? 그 프리시네마 이론에서 플라톤의 동굴 이론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공학적인 기계의 기술을 이용한 카메라 이란 이미지 스크린의 시작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타나고. 요게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줄 때 카메라 옵스큐라는 제일 처음의 그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르네상스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르네상스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상당히 많죠. 이런 작업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 옵스큐라. 요거는 기구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기구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쭉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는 영화가 되고
나중에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사진기로서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400년간의 지속되면서 나타난 게 이제 시네마토그래프가 나타난 그런 것이 되죠. 카메라 없이 역사적인 의미, 한 400년간 나타나고 있는 역사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전문적 서적을 보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카메라 옵스큐라의 고전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카메라는 파노라마죠. 파노라마는 라테르나 마기카에 비해서 역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테르나 마기카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테르나 마기카, 라테르나 마기카, 라틴어죠. 뜻은 매직 랜턴. 랜턴이라는 것은 전등 랜턴 있죠. 매직 랜턴을 라테르나 마기카라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테르나 마기카, 매직 랜턴. 여기 지금 본 것이 그 당시에 이 조금 생생한 거. 물론 동영상은 아닙니다. 라테르나 마기카는 아까 파노라마에서 동영상이 아니고 손으로 돌려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인데 라테르나 마기카는 그보다 조금 좀 정교합니다. 파노라마보다 해야적으로 정교하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동영상적 그런 의미는 아니고 돌려서 나타나는데 그 라테르나 마기카에 비해서 파노라마는 역동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못 보았던 이걸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이미지를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